이번에는 저희가 뭐를 알아볼 거냐면요. 달러 투자를 어디다 하면 좋을까? 한번 그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혹시라도 환율이 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환율이 중국 쪽이 조금 위기가 온다던가, 그 우리나라의 영향이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우리 예측하지 못하는 데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은 항상 언제든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달러 자체가 이미 강세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인데 왜 강세인가를 봤더니 우리 달러 지수라는 게 있어요. DXY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저번에 보니까 0.22% 올라서 97.69 정도가 됐더라고요. 지수가. 예, 그렇게 돼 있고 또 며칠 전에 트럼프가 금리 1% 인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그냥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연준에다 요청을 하는데 이 연준이 미국 국가 게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라 그 세계 글로벌 은행들이 지분을 막 가지고 있는 거라서 요청만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미국이 발행할 권리가 없어요. 되게 독특한 시스템이죠. 미국이라는 게. 그쵸? 어떻게 보면 달러를 발행할 권리를 몇몇 글로벌 세력들, 몇몇 금융 세력들이 가지고 있다. 되게 독특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랬더니 이제 파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죠. 금리를 내가 왜 내려야 돼? 움직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 강력한 근거가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강경한 태도로 해서 정책 금리를 동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2.25에서 2.5% 사이에 지금 그 미국 기준금리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2.55%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점프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고용 시장도 지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연준에서는 당연한 말인 거예요. 지표상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는데 왜 내리라고 하냐. 그러면 트럼프는 왜 내리라고 했을까요? 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약간 조금 더 경제가 화랑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중에 하나만 말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재선이 있어요. 트럼프도 재선이 있기 때문에 재선 전에는 조금 더 경제를 화랑 만들어서 더 뭐 고용 지표라든가 경기 활성화 지표들을 더 업을 시켜가지고 본인이 공화당 쪽이 확실하게 재선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한 거고요. 어쨌든 이제 그 덕분에 자금이 자꾸 몰려가서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에 미국 노동 생산성 지표가 나왔는데 3.6%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어떤 지표냐 하면은 2014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이래요. 네. 그전에는 뭐였냐면 2008년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기저효과, 너무 안 좋아서 갑자기 확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나왔던 시기 전에, 이후에 그 2014년부터는 미국이 계속 좋아지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더 좋다. 지금 미국이 제일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제조업 수주도 1.9%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했지만 금리 같은 경우는 경기가 계속 좋아질 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 금리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상승세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2008년에 미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뿌린 달러가 7천조입니다. 7천조. 전 세계에 뿌렸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미국 내부로 뿌린 게 아니에요. 미국 내부로 7천조를 뿌렸으면 미국 자체가 지금 뭐 부동산 거품이니 뭐니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물론 거품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7천조가 고스란히 들어간 건 아니라서 부동산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주식도 미국 그쵸 증시도 막 엄청나게 오르긴 했지만 생각하는 것만큼은 덜 오른 편입니다. 거품에 비해서. 그런 이유가 뭐냐? 그 자금이 해외로 새나갔어요. 다시 해외로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게 주로 어디로 많이 갔느냐? 중국으로도 많이 갔고, 동남아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를 회수할 건데, 그럼 전 세계에 있던 달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달러 강세장이 벌어지겠죠. 환율이. 그쵸?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런 확률들을 봤을 때 미국의 달러에 투자하는 방식도
나쁘지는 않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이 있습니다. 1번이 뭐냐면 한국 ETF, 한국에 있는 ETF들 중에 달러 ETF라는 게 있어요. 이 달러 ETF가 있는데 조금 더 수익률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달러 선물 ETF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국 선물 거래소에 달러 선물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선물 지수로 있는데 이거를 추종하는 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올라가는 만큼 수익률이 나오는 형태인 거죠. 달러 선물 지수가 1% 올랐다 그러면은 ETF도 1% 수익률이 나는 형식. 간단하죠? 그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에 투자하면은 달러 선물이 올라가는 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금 구조를 설명해 드릴까요? 현물환이라는 게 있고 선물환이라는 게 있어요. 현물은 말 그대로 당장 거래할 수 있는 방식, 현재 거래할 수 있는 거고 선물은 뭐냐면 먼저 3개월 뒤에 또는 6개월 뒤에 그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것들, 미리 권리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뭐냐면 현물화는 아래쪽으로 걸고 선물화는 위쪽에 걸어요. 그러면 위와 아래가 딱 걸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손실이 안 나죠. 그쵸? 아래쪽에 걸고 위쪽에 걸으니까 한마디로 홀짝이라고 해볼까요? 홀에도 걸고 짝에도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이 날 수 없죠. 근데 이게 뭐냐? 서로 그 어떤 가격 격차가 살짝 나요. 그때 이제 이거를 차익이 나는 부분을 가지고 투자해서 그 야금야금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뭐 이렇게 알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게 있다. 나 한 배로는 조금 성에 차지 않아. 조금 더 나는 달러 선물이 많이 오를 거라고 확신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배에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 선물 지수가 10%가 오르면 달러 선물 레버리지 ETF라는 게 있는데 얘는 두 배가 오르면 20%가 오르는 겁니다. 반대로 달러 선물이 마이너스 10%가 되면 달러 선물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20% 손실이 나는 거예요. 두 배로 먹고 두 배로 손실이 나는 방식이다. 이게 2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ETF가 최대 두 배까지는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3배까지는 없어요. 3배짜리를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국 선물 ETF에 직접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만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나는 하방에 투자하고 싶다. 아니야, 나는 환율이 떨어질 거라 예측을 해. 라고 하는 사람 뭐냐면, 인버스 ETF라는 게 있어요. 인버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꾸로라는 단어예요. 떨어질 때 수익이 나고, 오를 때 마이너스가 나는 방식을 인버스라고 합니다. 그쵸? 그럼 인버스는 두 배가 있냐? 있습니다. 그러면 용어는 뭐냐면 인버스 레버리지 이렇게 안 하고 인버스 EX, 그쵸? 인버스 2X ETF 이렇게 되면은 두 배로 오르면 두 배로 손실이 나는 거꾸로, 그쵸? 거꾸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가 뭐냐면 달러 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그때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조회수가 6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작아. 죄송해요. 제가 그때 오디오 증폭기를 사용하는 걸 몰라가지고 증폭을 안 시켜놓고 녹음해서 소리가 너무 낮게 나왔어요. 지금은 제가 증폭기를 새로 또 주문을 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나올 수 있도록 ASMR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달러 예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은행에다 예금을 만들어 놓는데 원화로 예금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예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은행에 가세요. 가야 돼요. 예. 아마 모바일로는 안 될 거예요. 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저는 외화 예금 통장을 만들러 왔습니다. 라고 만들면 이제 저는 통장 하나 만들어 줍니다. 외화 예금. 꼭 달러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다른 나라 화폐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수료라 그러죠. 환율 수수료라는 게 달러에 대해서는 엄청난 할인을 해줍니다. 뭐 거의 90% 가까이 할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환율 수수료가 발생을 안 하는데 다른 환율, 예를 들어 뭐 태국 돈이라던가 뭐 동남아시아 돈이라던가 뭐 중국 돈이라던가 뭐 다른 돈, 캐나다 돈 뭐 이런 돈들은 환율 수수료가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로만 예금을 하는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물환이라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 어떻게 해요? 그거 현찰로 받아가잖아요. 달러 현찰로. 그때 기준 환율이랑 이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체할 때 기준 환율이 달라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달러를 사는 방식은 모바일 뱅킹으로 외화예금 통장에다가 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할 때 제일 저렴하다. 이 방식이고요.
아니야, 더 싼 방법 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은 해드릴게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조금 단위가 있는 금액을 이체하겠다.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돈 이상 정도를 내가 은행에다 외화예금에 넣고 싶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모바일 뱅킹을 하기 전에 어차피 이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은행에 가세요. 가서 내가 외화예금으로 얼마 정도 하고 싶은데 수수료를 좀 깎아줄 수 있겠냐라고 우선은 떠보세요. 그랬을 때 콜하는 은행이 있고 콜하지 않는 은행이 있을 거예요. 지점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콜하는 은행에 가서 수수료를 조금 딜을 하는 거죠. 좀 저렴하게 낮춘 다음에 외화예금에 넣는 방식이 있겠죠. 어차피 90% 할인이기 때문에 거의 수수료가 없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수수료를 거의 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까지 딜을 하고 나면은 솔직히 뭐 더 싸게 하는 방식은 없어요. 뭐 한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동에 가라. 예, 명동에 가면은 달러를 저기 뭐야 그 사채업자들 있잖아. 이 사람들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도매상들 있거든요. 달러 도매상들한테 가서 현찰 박치기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저렴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큰 문제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현찰로 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내 통장에서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죠.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1,000만 원만 넘는 돈이 이체가 되면은 바로 기록에 남습니다. 얘가 돈을 왜 빼낸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기록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자 달러로 했어요. 암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이거를 내가 원화로 가져갈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어떤 돈이 찍혀서 들어오겠죠. 1,000만 원 넘는 돈이 찍혀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의심을 받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실명제잖아요. 그냥 금융에서는 가장 깔끔하고 가장 합법적인 방식으로 하시되 가장 수수료를 낮은 방법. 제가 말씀드렸던 은행에 가서 딜을 해서 수수료 절감 받고 넘겨라. 외화예금으로 하는 방식이 가장 저렴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해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국가가 아니죠. 예, 은행연합회에서 이렇게 보장을 해줍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요.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나는 미국계에다 넣겠다. 나 한국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시티은행에 가시거나 SC은행에 가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새 지금 달러 예금이 핫해져 가지고 각 은행들이 서로 지금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본 걸로는 SC은행은 지금 2.9% 이자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센 편이죠. 달러 예금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뭐 이벤 은행이 다섯 군데가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은행별로 달러 예금, 외화 예금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보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자, 뭐냐면은 미국 주식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미국 주식 가격이 그대로여도요, 환율이 제가 오르게 되면은 그냥 자동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 주식을 사는 방식은 환했지. 내가 환율이 오르거나 내릴 때 보장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율로 손해가 나도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반대로 뭐냐면 환율로 수익이 나면 그게 고스란히 내 거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환해지, 그러니까 뭐냐? 환율을 보장해 주는 거.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특정 환율로 하기 때문에 나는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제로인 상태가 되는 거고 환 노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환율이 오르면 내가 수익이 나는 거고 환율이 떨어지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온전히 다 지는 거. 그쵸?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환 노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을 때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은 수익이 나는 거고 미국 주식이 수익이 났어도 내가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주식은 언제 투자해야 되냐? 환율이 낮을 때 미국 주식을 사놨다가 주식이 오르던 환율이 오르던 간에 수익이 났을 때 팔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내가 환율을 사기 좋은 시기에 환전을 한 다음에 바로 주식을 사면 안 돼요. 왜? 그때는 신기하게 미국 주식들도 좀 가격이 오를 때가 많아요. 보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야 되느냐? 미국 주식 계좌를 트고 달러 예수금을 환율 좋을 때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 미국 주식이 떨어지고 딱 좋은 타이밍이 올 때가 있어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 시기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 주식을 사기 좋은 시기, 뭐 단기적으로 잠깐 하락한 시기에 그때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이 있겠죠. 예. 그렇게 또 이제 뭐 있냐면은,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국내 주식은 예를 들어 지금은 15억까지일 거예요. 종목당이고 2021년인가 22년부터는 종목당 3억 이하까지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이 없어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수수료만 존재해요. 그런데 미국 주식은 1원을 벌어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00만 원이 됐다 그럼 나는 1,000만 원을 벌게 된 거잖아요. 1,000만 원을 벌었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디다가? 미국에다가 아니라 한국에다가 내야 되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단 그게 있어요.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내가 좀 금액이 좀 낮으신 분, 투자 금액이 낮으신 분들은 매년 250만 원까지 수익이 발생하면 좀 매도를 해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결국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최대한 팔겠다 하면은 결국 양도소득세를 다 두드려 맞게 되는데 최소가 22%예요. 기본이.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벌면은 250만 원 공제받고 750만 원에 대해서 22% 보통 그러면 얼마인가요? 한 15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예, 이거고요. 또 배당 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미국 주식을 사게 되면 보통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배당을 좀 세게 해줘요. 주식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받게 되면은 15%인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게 되더라.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다더라. 그러면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적절하게 배분을 하셔야 돼요.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고, 이게 또 뭔 소리냐? 미국 주식만 2천만 원 이하 배당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예금이라든가 국내 주식 배당,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당 이자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을 때 종합소득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관리하세요, 리스크. 자, 그리고 미국 주식의 위험한 점 하나는 뭐냐면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요. 하루에 90% 올라도 되고요. 하루에 90% 마이너스 나도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리스크가 방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벌 수도 있지만 크게 날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재무제표를 볼 수도 있고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왜? 한글로 검색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미국 주식은 내 영어로 다 검색을 하고 영어로 조회를 해야 돼요. 구글로. 그런데 내 영어가 딸리다. 그러면은 재무제표도 제대로 읽지 못할 거고 회계도 안 되고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지금 사업성이 있는지를 내가 읽을 수가 없죠. 깜깜이 투자를 하는 거죠. 패를 안 보고 포커 치는 거잖아요. 그쵸? 최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은 항상 조심해라.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을 할게요. 네 번째는요, 뭐냐면 미국 ETF입니다. 미국 ETF는 차라리 내가 미국 주식을, 개별 주식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미국의 ETF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럼 한국에도 ETF가 있는데 왜 미국 ETF에 투자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투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농산물 같은 경우는 콩, 옥수수, 대두 있잖아요. 커피나 사탕수수엔 투자할 수가 없어요. 쌀도 투자할 수가 없고. 그런데 미국 ETF에는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모든 종류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고 VIX 지수에 투자하는 것들도 많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천지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특정 거에 투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수익이 안 나도 돈을 벌 수가 있다. 환율만으로도. 그쵸? 이거죠. 어쨌든 뭐냐면 환율이 오르게 되면 내가 미국이나 이런 데 달러에 돈을 묶어만 두면 수익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원자재에 투자할 수 있고 곡물에 투자할 수 있고 금속에 투자할 수 있고 에너지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 정말 다양한 거 할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레버리지 3배짜리가 있어요. 3배짜리 레버리지 투자할 수가 있다. 한국은 3배짜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2배짜리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거 뭐냐면은 달러 RP라는 걸 매입하는 거예요. 달러 RP. 이게 뭐냐면 채권이에요, 채권. RP 채권인데, 그러니까 뭐 단기 채권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최고 연 2%까지 수익이 가능하고요. 기본빵을 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환차익도 가능하다. 그래서 2% 플러스 알파도 가능은 하다. 그리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은 달러 RP를 하실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환 해지가 있고 환 노출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나는 환율이 오르는 거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 해지를 할 필요가 없죠. 환 노출을 해야 되겠죠. 대신 단점이 있죠. 환율이 떨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손실이 나는 거죠. 2% 이자 받고 마이너스 손실 나고 그렇게 되면은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예, 이게 단점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미국 부동산에 그냥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장점은 하나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리저널 센터에다가 이제 50만 불 이상 투자,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억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부동산은 아니고 미국에서 어떤 조건이 있는 그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10명 이상 고용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영주권이 나와요. 영주권이 뭐냐면 그 나라에 평생 살 수 있는 권리, 시민권이랑 좀 달라요. 투표권은 없지만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옵니다. 자, 그거 받고 투자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미국 투자는 나중에 이제 팔게 되면은 수익이 나면은 내가 다시 본국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 부동산은 우리가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환율은 단기적으로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건데 부동산 투자에서 그렇게 길게 보는 거는 좋지 않다. 왜? 우리나라는 여태껏 봤을 때 900원에서 1,5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는 타이밍이 언제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은 그 돈을 계속 미국에 보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 양도소득세라는 게 또 문제가 되는데 미국에서 어떤 방식이 있냐면은 1령 3일 교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연방세법인데 뭐냐면은 내가 팔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발생. 예를 들어 6억 주고 샀는데 15억이 됐어. 완전 낮잖아요. 그럼 나 9억 벌었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어마어마하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럼 내가 15억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재투자하는 거야. 미국 부동산을 또 사면 돼요. 대신 조건이 뭐냐면은 자, 상가를 샀다가 집을 사든 집을 샀다 땅을 사든 뭐 다 상관없어요. 그냥 종류도 상관없고 지역, 주를 건너뛰어도 상관없고 한 채 판 돈으로 15채를 사도 상관없고 그냥 금액만 맞으면 됩니다. 금액 조건만 맞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새로 구입한 가격이 매각한 가격 이상이다. 이게 뭔 소리냐? 15억에 팔았으면 15억 이상짜리 부동산만 사면은 나는 양도소득세가 없는 거예요. 땡큐죠.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팔고 나서 180일 안에 선정하고 매입을 완료해야 된다. 선정, 나 어느 물건을 사겠어요 라고 결정하는 기간은 45일이고요. 그리고 매입을 절차를 완료하는 끝내는 기간이 135일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최대 180일 이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또 조건이 뭐냐? 대출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은 예전에 내가 대출을 3억 받았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대출을 3억보다 더 받아야 돼요. 대출을 더 줄이면 안 됩니다. 이런 조건 하에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 6가지를 설명하게 됐네요. 시간이 또 말하다 보니까 23분이 됐습니다. 박찬호 선배님이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인데 그 덕분에 저도 말이 많네요. 예, 자꾸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른 편에 또 재밌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